안녕하세요. 4월 과학의 달을 만나는 2020 온라인 과학축제 사이언스 책방.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책방의 안내를 맡게 된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연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우수과학도서 중에서 매주 한 권씩 골라 저자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사이언스 책방. 오늘 그 네 번째, 우주의 문은 그냥 열리지 않았다의 두 저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의 대중화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강진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총무정보팀장을 맡고 있는 노형일이라고 합니다. 총무정보팀은 연구원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원의 도서관까지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우주를 향한 인간 도전의 역사 이런 내용 흐름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쓰겠다 함께 마음먹으신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우리나라 과학계의 심장인 대덕 연구개발 특구 출입을 맡았습니다.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을 특히 제가 담당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우주를 향한 그런 연구원들의 열망 같은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10여 년 동안 우주 관련 다큐멘터리를 10여 편을 만들었고요. 수백 건의 기획 기사를 쓰면서 책을 한번 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우주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감동을 심어줘야 되는데 내용이 특히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우주를 풀어쓰는 데는 기자인 제가 좀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제 기자분, 한 분은 행정원이신데 보통 논문 같은 거를 공주하게 되면은 같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시거나 원래 알고 계신 사이인 경우가 많던데 두 분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사실은 그 총무정보팀에서 일을 하기 전에 그 항공우주연구원 홍보실에서 언론 홍보 담당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연구원 출입하시는 강진원 기자를 만나게 됐고, 아마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우주 개발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가장 많이 만드신 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취재도 다니고 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가깝게 오랫동안 지내게 됐는데, 제가 작년에 육아휴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좋은 기획이 있다, 책을 한번 같이 써보자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저도 이제 언론 홍보를 하면서 그 우리 연구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물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이러저러한 뭐 플랫폼을 통해서 특히 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마침 좋은 기회를 서로 갖게 돼서 위투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부연을 하자면요. 노영일 스님은 원래 이력이 기자였습니다. 기자를 한 5, 6년 했나요? 근데 기자 생활을 하면서 당시는 이제 기자 선후배였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노영일 스님이 직장으로 옮기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의 홍보 파트 직원이 됐고요. 저는 출입처에서 자연스럽게 기자 대 홍보원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러면 각자 책을 쓰신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같이 쓰신 건가요? 일단 이 책을 써야겠다 생각을 했고 큰 틀에는 서로 공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를 나눴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심우주, 깊은 우주 쪽에 관심이 있었고 노영일 선임은 국내 우주 개발의 그런 어떤 감동스러운 역사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나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먼저 쓰고 싶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노선님이 제가 안 쓴 거를 쓰고 뭐 이런 맞죠? 그 사실은 이제 서로 좀 그 쓰기에 유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썼던 것 같아요. 강 기자님은 아무래도 해외 취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니시면서 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저술을 하시고 저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 아무래도 몸담고 있다 보니까 항공우주연구원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취재하기 훨씬 유리한 조건이어서 서로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잘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만나실 때부터 케미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네요.
사실 근데 전에는 우주라고 하면은 뭔가 먼 나라 얘기처럼 뭔가 심오한 것 이렇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오히려 영화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우주가 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 과학으로서의 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뭐 우주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다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 정도 꿈을 가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커서 기자가 돼서 항공우주연구원들의 그런 어떤 그 놀랍도록 감동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주는 굉장히 좀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미국, 유럽 같은데 그런 신세계를 경험을 하면서 야, 이 우주 개발은 정말로 이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은 있었지만 실제 그걸 실현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직업적으로 좀 처음에는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예요. 그 원래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과학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쪽에 좀 흥미를 그냥 갖고 있는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주 개발 쪽하고 우리의 미래 이렇게 관심이 더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흥미로운 것이 지금 물론 이제 우주 개발이라는 게 모든 세계인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끄는 그런 이벤트들이었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우주의 미래가 열리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지금 우주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두 분의 우주에 대한 애정이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 소위 덕후가 되기 마련인데 아무리 일반인 코스프레를 해도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직업에서 말고 일상에서 내가 우주 덕후다 하는 면이 드러났던 적이 있었다면 한번 일화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덕후라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뭐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로켓을 쏜다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무슨 미국 나사가 뭘 발사했고 화성에 뭘 보냈고 우주정거장에 뭘 보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조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가 그 풀이를 해줍니다. 저도 모르게 잘난 체를 하는 거죠. 풀이를 해주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야, 이거 나 정말 난 우주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로켓이라든가 인공위성 그런 모형 같은 거를 좀 많이 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비쌉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꼭 사야 돼요. 사서 집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그걸 보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뿌듯해지거든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 이렇게 많이 전시했어 이런 거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저한테도 구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진짜요?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요즘에 최근에 그 우주 관련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두 분께서도 꼭 빼놓지 않고 챙겨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챙겨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편이세요? 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보게 되죠. 요즘에 특히나 뭐 우주를 주제로 한 영화뿐만 아니라 그 미국 드라마나 뭐 이쪽에서 그 또 드라마로 많이 풀어지는 그런 스토리들도 많이 나와서 항상 챙겨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인터스텔라가 굉장히 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미래 얘기인데요. 굉장히 그 각국 정부라든지 세계 경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지구에서 더 이상 어떤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가 있는 지구의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탐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인간이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우주인들이 이제 탐험을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인문사회 쪽 전공을 하다 보니까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너무 약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영화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우주의 어떤 지구와는 다른 그런 시공간을 그린 그런 스케일, 그러니까 시각적인 스케일이 굉장히 압도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주의 어느 지점, 어느 공간인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곳은 어떤 환경일 것인가
변화를 영화에서 좀 그려놔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두 분의 우주에 대한 애정이 이 책에 굉장히 잘 녹아 있다고 느꼈거든요. 책 제목이 우주의 문은 그냥 열리지 않았다인데 인류는 지금까지 우주의 어떤 문까지 열고 있는 정도인가요? 글쎄요, 이 우주가 워낙 광활하고 상상을 넘어선 그런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잡기가 참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천체가 지구에서부터 200억 광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크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눈에 보이는 그런 달에 겨우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이제 달에 내린 것을 활용을 해서 또 화성을 가겠죠. 그래서 우주로 가는 지금 첫 걸음마를 뗐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기술력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광속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우주 개발의 역사가 달 착륙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시작이 되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폴로 11호.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좀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달에 가고 싶어 했을까? 약간 인류가 달에 갔다고 해서 프라이드, 가능성 이런 걸 볼 수는 있지만 뭔가 실질적인 소득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좀 이런 답변을 드리면 허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류가 달에 가서 얻을 수 있었던 실질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달 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그 경쟁 체제에서 비롯된 그런 프로젝트였고, 물론 이제 그 달을 탐사하면서 그리고 사람이 이제 직접 가기도 했고 무인 우주선을 보내서 탐사하기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확대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얻은 게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뭐 산업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아직까지 소득이 없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 1972년에 아폴로 17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50년이 된 시간 동안 아무도 어느 누구의 어떤 인간도 다시 달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간이 달에 갔다는 위대한 역사조차도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근데 가장 먼저 우주로 떠난 것이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스푸트니크 1호라고 구소련이 만든 건데요. 인공위성을 올리니까 구소련은 욕심을 이제 사람이 우주에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라는 그런 우주인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개와 원숭이의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라이카라는 그런 강아지인데요. 사람을 먼저 우주에 보내기에는 너무 위험이 컸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지구로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떤 치명적인 부상을 안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검증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개를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우주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이 개는 떠돌이 개여야 하고, 그리고 몸무게가 6에서 7kg 정도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우주선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 없는 떠돌이 개 라이카라는 개가 뽑힌 거죠. 이 라이카가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안에 들어가서 라이카를 실험을 먼저 한 거죠. 발사를 했습니다. 이제 라이카에 대한 그런 생체 정보가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지구로.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나중에 우주인이 무사히 갔다 올 수 있게 그런 토대를 만든 거죠. 여기서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라이카의 희생까지는 그런데 구소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라이카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우리가 안락사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시 그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연구원이 한 3, 40년이 지나서 양심선언을 했어요. 라이카는 발사 직후에 죽었다. 내부에서 온도가 40 몇 도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그리고 구소련은 이걸 숨겼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좀 슬픈 얘기죠.
네. 네. 우주 개발 역사에 숨겨진 비극들이 있었군요. 근데 소련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폴로 11호까지 발사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폴로 11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에 착륙한 탐사선이잖아요. 그러면 1호부터 10호까지는 다 실패를 했다는 뜻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는데 아폴로 1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1호에서도 굉장히 큰 비극이 있었어요. 3명의 우주인이 1호를 타고 비행을 하기 전에 폭발 사고로 3명이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 우주선들은 결국 11호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런 폭발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잘 안 알려진 건데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우주선이 있습니다. 아폴로 8호인데요. 여기에는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8호가 달 궤도에 처음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이 닐 암스트롱의 아폴로 11호도 중요하지만 이 8호에 대해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그런 비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1호가 있기까지는 10호까지 그런 과정이 험난한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험난한 과정에 물론 인명 피해가 가장 큰 피해였겠지만 금전적인 피해나 금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죠. 당시에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가 진행된 기간이 1960년에서 1973년까지예요. 그 한 13년의 기간 동안에 당시 돈으로 190억 달러가 넘는 돈인데요. 지금 한 1,200원 정도를 해서 대충 환산해보면 한 20조 원인데 만약에 그 당시 1960년대하고 지금의 어떤 그 화폐 가치의 변화를 생각하면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이었다. 그 정도 돈이 과감하게 달 탐사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책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최근까지도 달 착륙,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 이거는 가짜뉴스다라는 음모론이 돌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달 착륙 직후부터 사실 그 얘기는 돌았습니다. 책과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음모론이 제기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사진을 찍었는데 왜 성조기가 진공이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는데 성조기가 빳빳이 이렇게 서 있느냐, 왜 흔들리느냐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왜 우주인데 별빛이 보이지 않느냐, 뒤 배경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 BBC인가에서는 10대 의문점이라고 발표도 했었는데 나사에서는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깃발이 왜 펄럭이냐? 그러면 달에까지 갔는데 깃발을 그냥 얌전히 세워둬야 될까요? 펄럭이도록 연출을 했다. 그리고 왜 빳빳이 또 서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그 깃발 위에는 막대기를 꼽아서 서 있게 했다. 그다음에 별빛이 왜 안 보이느냐? 지구에서 오는 불빛도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오는 불빛이 더 강했기 때문에 뒤에 별빛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달에 갔다 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주인들이 달에다가 레이저 반사경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경을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972년까지 아폴로 17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5차례에 걸쳐서 10명의 우주인이 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죠. 네. 직접 그 달에 착륙하셨던 버즈 올드린을 만나신 적도 있지 않으세요? 네, 좀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억인데요. 버즈 올드린이 지금도 생존해 있거든요. 근데 버즈 올드린을 기자들은 단독을 좋아하는데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달에 내렸을 때 당시 느낌은 어땠느냐 그랬더니 단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량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얘기를 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과 많은 과학자들이 달에 갔다 온 것은 사실이다라고 증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달에 갔다 온 이후로
지금까지 몇십 년간 유인 탐사선을 보낸 적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백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경제, 돈 때문입니다. 미국이 달에 갔다 온 다음에 몇 명이 갔다 왔죠. 구소련이 우주 경쟁에서 달에 가는 경쟁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소련하고 경쟁을 하면서 굳이 달에 더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아까 노영일 선임 얘기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달에 가는 이유는 구소련을 이기고 싶었는데, 그런데 구소련이 이제는 우리는 달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은 달 탐사 프로젝트를 접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공동으로 ISS 같은 국제 우주정거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달을 아직 완전히 정복했다고 말하긴 힘들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달 토지 분양권 또는 달 여행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스티븐 호킹이나 빌 게이츠처럼 유명 인사들이 많이 구매를 했다고 해요. 이런 달이나 다른 우주 여행 상품이 나오는 것도 이런 상업화가 우주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그 달의 토지 소유권을 구매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 유엔이 정한 국제 규범이 있는데요. 그 유엔 우주 천체 조약입니다. 거기는 그 국가나 기관이 달의 어떤 그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달의 토지를 판매할 수 있게끔 된 것은 이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게 국가와 기관이고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허점을 가지고 약간 재기발랄한 그런 그 주장이랄까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미국의 어떤 한 법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달 토지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지구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이 달을 굉장히 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소유권 판매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것은 뭐 유효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우주판 봉이 김선달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이 들고요. 우주 관광 상품 같은 경우는 머지않아서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아주 깊은 우주까지 가서 우주를 돌아보고 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지구 대기권을 조금 넘어간 정도 선에서, 아니면은 조금 더 나간다면 달의 궤도를 돌고 오는 정도, 그 정도의 우주 관광은 머지않아서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